10월 16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내장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내장 기능들 중에서도 함수 형태로 이루어진 내장 함수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클래스나 객체 형태로 제공되는 기능들로 넘어갈 거예요. 8번부터가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첫 번째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문자열은 그 자체가 객체예요. 문자열은 그 자체가 객체. 이 말 하나가 어마어마해요. 객체는 그 안에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let k는 하고서 hello 라고만 이게 변수를 만들어도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메서드랑 멤버 변수 같은 걸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문자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게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내용은 다 문자열로 취급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우리가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섭렵해야 되는 클래스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클래스의 기능들을 못 외우고 있다는 거는 좀 많이 심각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돼요. 자, 문자열 객체에 내장된 메서드들은 그 변수가 담고 있는 내용을 가공하거나 특정 내용을 추출하는 기능들을 담당을 해요. 근데 이 기능들의 공통점은 원본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가공 결과를 리턴한다는 거예요. 실습에 사용하기 위해서 str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 문자열 자체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자열을 만드는 fn 방식은 new string이라는 클래스에다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를 생성자 파라미터로 넘기는 겁니다. 콘솔.log로 출력했을 때 표시되는 형태는 다소 조금 차이는 있어요. 값 자체가 출력되는 거랑 스트링 객체다라고 출력되는 차이인데 실제적으로는 두 개가 차이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자열 객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 문자열 하나 만들게요. life is too short, you need javascript라고 하는 샘플 문자열입니다. 자, 제공되는 기능이 멤버 변수인지 게터인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msg.length라고 하면은 문자열의 길이를 가져옵니다. 길이라 하면 글자 수예요. 배열의 길이 가져오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전에 문자열은 그 자체가 배열이랑 마찬가지다라고 했었죠. 문자들의 배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들이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 제가 딱 하나 넣어드린 게 이거예요. 문자열 클래스의 그 문자열 변수에 인덱스 번호를 하나하나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이걸 좀 같이 보면서 진행하면은 이해가 좀 쉬워요. 자, 이게 지금 MSG예요. 차앳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인덱스 번호를 줘서 그 인덱스의 글자를 리턴해요. F가 리턴 되겠죠. 자, 그 자체로 배열처럼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MSG 변수에서 인덱스가 2인 거 갖고 와라라고 해도 똑같이 F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dex of라고 하는 메서드인데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글자나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를 리턴합니다. 쭉 가면서 F가 나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F 여기 있네요. 그럼 이 위치에 인덱스를 리턴해요. 그럼 P2가 2가 되는 거죠.
msg.index of z라고 하면 이 문장에 z는 없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리턴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고자 할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를 리턴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단어로 해보죠. msg.index of short라고 하면은 short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이 중에 쭉 가면서 short가 나올 때까지 가요. 여기 있네요. 처음 등장하는 위치 12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if 메모장에 적어보죠. 자, if msg.index of 어떤 단어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주고요. 만약에 life라는 단어를 찾으면 시작하자마자 있잖아요. 그럼 그때 0을 리턴하겠죠. 그래서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어떤 단어가 MSG 문장 안에 어디엔가 위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원하는 내용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오브는요, 문자열 검색에 더 많이 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그노어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요. 어떤 단어. 그 다음에 const msg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이그노어가 배열이니까 for const I of 이그노어 라고 한 배열을 탐색하죠. 그래서 if msg.index of 하면서 i가 들어있는지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서 i라는 단어가 msg에서 검색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 어떤 단어에 우리 좀 된소리 발음 나는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십장생이라던가 개나리라던가 뭐 이런 단어들. 그럼 이그노어라는 배열을 돌면서 이 단어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금지어 처리 루틴이 돼요. 자, 인덱스 오브 메서드는요, 두 번째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i라고 지정하면은 가장 첫 번째 i가 등장하는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를 주면, 자, 그럼 p2는 1이죠. 두 번째 파라미터로 p2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라고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i를 찾기는 하는데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검색을 해요. 그러면 5라는 값이 p3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가 검색 시작 위치입니다.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인덱스 오브랑 똑같은데 뒤에서부터 찾아요. 자, A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위치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예요. MSG에서 헬로라고 하는 값을 찾았는데 리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포함됐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서브스트링. 문자열을 잘라냅니다. 0번째 위치부터요, 17번째까지. 0번째부터 17번째까지. 근데 주의하실 거, 끝 위치 바로 전까지만 잘라요. 그래서 이만큼을 자르는 거죠. 잘라낸 결과를 리턴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19번째부터죠. 여기부터죠.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죠. 그러면 끝까지 잘라요. 그래서 잘라낸 결과를 리턴합니다. msg.to uppercase, msg의 모든 내용을 대문자로 변환해서 리턴합니다. to lowercase, 싹 다 소문자로 바꿔서 리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러 앞뒤에 지금 공백을 좀 놓은 거예요. 자, src1인데요. src1.trim. 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앞뒤 공백을 제거한 결과를 리턴합니다. 중간 공백은 안 없애요. 자, 요거 되게 많이 쓰는데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있을 때 txt.split 하고서 콤마를 파라미터로 주면은 파라미터로 전달된 받은 글자를 기준으로 잘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배열로 바꿔서 리턴해요. 이렇게 해서 배열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줘요. 자, 그 다음 txt가 지금 요거죠. 리플레이스는요, txt에서 리플레이스 a, b라고 기억하세요. txt에서 a를 b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서 쉼표를 달러로 바꾼 결과를 리턴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스의 결과가 다 바꾼 게 아니라 앞에 거 하나만 바꿨죠.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리플레이스 all입니다. 그냥 리플레이스는 앞에 거 하나만 바꾸고요. 리플레이스 all은 전체를 싹 다 바꿉니다. 자, 헬로 자바스크립트, 월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라. 테스트, 일단 그냥 리플레이스로만 하면 앞에 거만 한글로 바뀌어요. 근데 테스트 all로 하면 전체를 다 바꿔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다다다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말을 못해요. 내가 이거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쓰는 기능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은 훨씬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정리한 건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뽑아온 거예요. 자, 스트링이고요. 자, 9번. 그 다음 클래스는 굉장히 흉측한 놈이에요. 이름부터가 흉측해요. 실제로 이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접어놓고 좀 자주 쓸만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추려왔어요. 자, 이 매스 클래스의 특징은요, 모든 기능이 정적 멤버 변수와 정적 메서드 형태로 제공이 돼요. 정적, 즉 스테이틱이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객체를 안 만들고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한다 그랬어요. 자, mass.max 파라미터 개수 제한 없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리턴합니다. min 파라미터 마찬가지로 개수 제한 없고요. 가장 작은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에서는 당연히 1000이 리턴 될 거고, 두 번째 거에서는 100이 리턴 되겠죠? 매스점 라운드, 소수점 반올림합니다. 4 되겠죠? 3.7이니까요. 매스점 쓸, 소수점 올립니다. 매스점 플로, 소수점 내립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언제 반올림은 그렇다 쳐요. 그럼 소수점 올림하고 내림은 도대체 언제 쓸까요? 날짜 계산할 때 써요. 자, 지금으로부터 1일 후 라고 하면은 23년 10월 17일 0시부터 시작이죠. 1일은 몇 시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4시간이 이후겠네? 대체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날짜를 계산할 때는 그냥 지금으로부터 대략 8시라고 칩시다. 4시간 후면 1일 후예요. 그쵸? 근데 우리 그거 퉁쳐서 1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24라며요. 앞으로 다가올 날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을 올려요. 보통. 그리고 지나간 날짜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을 내려요. 보통.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날짜 계산할 때 보통 얘네들을 지나간 날을 계산하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다가올 날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을 해요. 나중에 날짜 처리할 때 다시 봅시다. ABS, 앱솔루트입니다. 절대값을 반환해요. 절대값이라는 게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전부 플러스 값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2, 3을 전달하면은 리턴 값은 1, 2, 3이다. 매스점 랜덤, 랜덤 값을 리턴하는데요. 얘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반올림 해봐야 0 아니면 1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를 좀 제어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거는 저도 대학교 때 검색해서 쟁여놓은 함수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하는 친구한테 증명해달라고 해서 한번 들은 적은 있는데 듣고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명을 생략합시다. 이 랜덤 함수의 리턴 값에다가 최소, 최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다음에 1 더한 값을 곱하고 다시 최소값을 더해주면, 정수로 반환하면 내가 원하는 범위의 랜덤 값을 제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 함수를 같이 써서 실행을 하면 랜덤 값의 범위가 내가 원하는 범위로 제어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10,000부터 99,999까지를 제어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준 범위 안에 난수값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함수는 내가 원하는 범위의 랜덤 값을 리턴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빈 문자열을 하나 준비를 해요. 자, 이거 렛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바가 습관이 돼버려갖고 여러분들은 바 볼 때마다 렛으로 대체해서 쓰시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빈 문자열을 준비한 다음에 반복을 5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마다 랜덤 값을
뽑아요. 자, 처음에 5 나왔다고 칩시다. 이걸 빈 문장에다 더해요. 그럼 결과는 문자열 5죠. 자, 그 다음번에 또 랜덤 값을 뽑았는데 7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다 또 7 더하면 결과는 연결이죠.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계속 더하면 계속 연결이 돼요. 그쵸? 그럼 5번 다 돌고 나면 5자리 숫자가 되겠죠. 그거를 인증번호 같은 걸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꼭 질문 나와요. 강사님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아까처럼 만부터 99,999 사이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아래 보시다시피 중복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 확률을 줄이려고 각자 뽑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증번호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문자 발송, 카톡 발송, 뭐 이메일 발송 이런 거는 백엔드 영역이지 프론트 영역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문자 발송하고 카톡 발송은 공짜로도 안 돼요. 돈 내야 돼요. 더군다나 그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기능을 연습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문자 발송할 수 있는 업체 따지고 보면은 딱 3군데밖에 없잖아요. SKT, KT, U+. 카톡 보낼 수 있는 업체 따지고 보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 수많은 웹사이트들하고 계약을 못하니까 밑에 그 계약을 대행하는 하청업체들을 둬요. 그럼 그 하청업체들한테 나 문자 발송하는 기능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계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 카톡 발송하는 기능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건너편에 서초세무서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연습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비슷한 게 카드 결제. 결제 같은 거는 더 민감해요. 실제 돈이 그거는 뭐 테스트가 없어요. 실제 개발자가 자기 카드값 꼬라 박으면서 테스트해야 돼요. 나중에 결제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실제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신청하면은 모든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만큼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론트로 계속 가면은 걔네들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백엔드까지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것들만큼은 회사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메일 발송은 백엔드 공부하면서 좀 연습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메일 발송만. 자, 요거 2개 합시다. 파일 2개인데 실습량이 만만치 않죠? 네. 요 단원들이 좀 그래요. 자, 요거 2개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8시에 봅시다. 자, 요번에는 날짜 처리 관련된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파일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파일에는 좀 활용도가 적은 기능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명하면서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데이즈라고 해서 요일의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하나 준비했어요. 얘는 조금 이따가 쓸 거고요. 날짜 처리를 하는 기능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데이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요, 이 코드가 실행된 시점에 이 컴퓨터 시간 있죠. 이 시간값에 여기다 복사를 해요. 그러면 시간은 계속 흐르죠. 그런다고 해서 복사된 시간이 같이 흐르진 않아요. 딱 그 시점의 시간이 복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객체를 통해서 연, 월, 일, 시, 분, 초에 해당하는 성분 값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메서드를 호출해서 리턴 받는 거예요. 첫 번째, get full year. 연도 값을 리턴해요. get month. 얘는 0이 1월이고요. 11이 12월이에요. 0부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야 그냥 편의상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월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뭐 제뉴어리, 페브러리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이름을 배열로 잡아놓고 배열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한테 그냥 접목하면은 0부터 시작한다라고 외우는 게 속 편해요. get date, 날짜를 리턴합니다. get day, 요일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요일도 국가마다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뭐 썬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배열로 잡아놓고 인덱스를 리턴해요. 일요일이 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턴되는 값은 1일 거라고요. 그럼 실제 요일 이름을 알고 싶으면 얘를 미리 준비한 배열의 인덱스로 써야 요일 값을 뽑아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et hours, get minutes, get second, 시분초예요. 이거를 문자에 연결하듯이 싹 연결하면은 이제 날짜 값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위에 배열까지 같이 자, 이렇게 싹 실행하면은 날짜 값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코드가 길죠? 별거 아닌 날짜 값 하나인데. 자, 요만큼의 코드는 잠깐 잘라낼게요. 자, 데이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toDate 스트링이라고 호출하면 날짜에 대한 문자열을 리턴 받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쓸모는 없어요. 그쵸? 자, toISO 스트링이라는 메서드랑 비교해 봅시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시간값 보세요. 좀 다르죠? 11시. 오전 11시로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제 표준시를 리턴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 국제 표준시보다 9시간 정도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9를 더하면 오후 8시 6분 맞죠. 네, 국제 표준시가 떨어져요. 국제 표준시를 ISO 타임이라고 해요. 보통 ISO가 붙으면 보통 표준이에요. to local string.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 로컬 푸드란 얘기 하잖아요. 그 지역에 맞춘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파라미터를 통해서 특정 국가 형태로 맞출 수도 있어요. 뭐 요거는 이게 독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KOKR은 당연히 한국이겠죠? 자, 로컬 스트링은 연월일 시분초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로컬 데이트 스트링은 날짜 값만 처리하는 거고요. 그럼 로컬 타임 스트링은 뭐겠어요? 시간만 반환하겠죠. 근데 데이트 스트링이나 ISO 스트링이나 로컬 스트링 같은 기능들은 실제로 효용성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쓰다 보면은 연월일 시분초를 직접 뽑아서 쓰는 형태를 더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중후반부 넘어가면 우리가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배울 텐데, 그때 모먼트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걔를 사용하면 날짜 값을 좀 한 번에 쉽게 받아낼 수가 있어요. 자, 날짜 객체를 생성할 때 연, 월, 일을 생성자 파라미터로 주면은 내가 원하는 시점의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분초는 없기 때문에 얘는 출력하면은 자정으로 떨어집니다. 오전 12시죠? 시분초까지 설정할 때는 생성자 파라미터의 연월일 시분초를 순서대로 다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9라고 줬죠? 파라미터가 9월로 줬죠? 월은 몇부터 시작한다? 0부터. 그럼 실제로 몇 월이에요?
10월인 거죠. 자, 연월일 10운초를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생성된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트 3가 2021년 10월 5일인데 이거를 연도를 2010년 1이니까 실제로 2월인 거죠. 2월 14일 12시 16분 30초. 그러면 처음에 데이트 3는 요 날짜였는데 이걸로 바꾼 거예요. 만약에 연도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꾸길 원하는 것만 세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자, 연도만 바뀌어 있죠.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날짜 처리 두 번째. 자, 요번에는 이제 날짜 계산과 관련된 얘기예요. 데이트 객체를 만들어요. 이 객체를 통해서 getTi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되게 긴 숫자 값이 나옵니다. 요 숫자 값을 타임 스탬프라고 불러요.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한 값을 타임 스탬프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시간 계산할 때 이 타임 스탬프 단위로 처리를 해요. 근데 getTime 함수는 이 타임 스탬프를 밀리세컨드 단위, 즉 1000분의 1초 단위까지로 환산해서 줘요. 자, 그러면 요 TS1은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대한 타임 스탬프예요. date.getFourier 연도값이라 그랬죠. 그럼 2023 왜냐하면 데이트가 지금이니까요. 2023 월이 0이면 실제로 1월이죠. 1일 시간가 없으니까 자정이죠. 자, 그럼 요거는 올해의 1월 1일에 대한 날짜 객체고요. 거기에 대한 타임 스탬프로 뽑습니다. 자, 그러면요. TS1은 지금이고 TS1은 지금이고요. TS2는 올해 1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TS1이 TS2보다 크다는 거는 당연하죠. TS1이 지금이고 TS2는 1월 1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에서 올해 1월 1일을 빼요. 197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이만큼의 시간이 TS1이에요. 1970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이면 한 이쯤 될 거 아니에요. 이게 TS2예요. 그럼 TS1에서 TS2를 빼면 이만큼이 나오는 거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지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단위? 1000분의 1초 단위. 자, 그러니까 이 TMP1을요, 1000으로 나누면 초 단위로 환산되겠죠. 자, TMP1을 1000으로 나누면 초 단위가 돼요. TMP1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누면, 자, 이게 초 단위인데 거기에다 60을 또 나눴으니까 그럼 분 단위가 되는 거죠. TMP1을 60 곱하기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누면 분 단위에서 60을 또 나누면 시간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24를 또 곱하면 날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단위로 환산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TMP1을 날짜 단위로 나눕니다. 근데 나눗셈이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자기가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소수점 계속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어저께 자정. 어제 자정부터, 그러니까 어제 자정이면은 10월 14일이죠? 아, 15일이네요. 15일 0시부터 지금까지 10월 16일까지 며칠 지났어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며칠이야? 이틀이에요? 하루예요? 왜 헷갈려 이걸? 1일이 하루잖아요. 하루 차이잖아.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1일 지난 거죠. 자, 1일 지났어요. 그럼 1일은 몇 시간? 24시간이죠. 다시 계산해 보세요. 어제 자정부터 지금까지는 24시간하고도 지금 오후 8시니까 20시간이 더 지났어요. 44시간 지났는데 44시간이 1일이에요? 네, 여러분은 낚였어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을 내려요. 자, 44시간을 24로 나눠보세요. 1점 몇 될 거 아니에요. 소수점을 무조건 버려요. 지나온 시간을 계산할 때는. 그래서 소수점을 버립니다. 그럼 며칠 지났습니다가 나오겠죠. 며칠 남았는지, 미래의 시간을 계산할 땐 소수점을 올린다 그랬죠. 왜냐면 지금부터 4시간 후면은 1일 후잖아요. 하루 4시간이야? 그쵸? 소수점을 올려요. 앞으로 올 시간 계산할 때는. 자, 올해요. 2023년 11일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며칠이야? 몇 월이야? 12월이죠. 31일. 자, 요 시점의 타임스탬프를 TS3라고 해요. TS1은 현재 시각이었죠? 그럼 올해 마지막 날에서 지금을 빼요. 이거를 다시 날짜 단위로 환산한 다음에 소수점을 올려버리면 올해가 며칠 남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만큼 드래그해서 실행하면은 올해는 288일 지났고요. 그리고 올해는 76일 남았대요. 자, getDate.date, date.getDate. 이게 오늘 날짜를 가져오는 기능이었어요. 그러면은 16일 리턴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날짜 계산에 대해서는 되게 편해요. 16이에요. 오늘 날짜니까. 거기에 30을 더해요. 46이죠. 이거를 날짜 객체의 setDate에다 세팅해요. 그러면은 2023년 10월 실제 값은 9겠죠? 그 다음에 46일이 돼요. 성립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알아서 11월 며칠로 계산을 해줘요. 단위에 대한 올림과 내림을 알아서 해줘요. 이거 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 제 기억에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세팅하면 에러 나요.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고. 자, date.getDate 오늘 날짜니까 16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100을 빼요. 84죠. 마이너스. 이걸 다시 date에다 넣어요. 그럼 알아서 10월 마이너스 84일이잖아요. 그럼 알아서 여기에 적합한 날짜를 산정을 해줘요. 자, 위에 날짜 계산하는 거는 잠깐 걷어내고. 자,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30일 후라고 하면은 11월 15일이라고 알아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일이라고 하면은 8월 7일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지금 10월 16일이야.
데이트에서 100일 전이라고 했더니 8월 7일이래요. 지금 10월 16일이고요. 100일 같아요? 2달 차밖에 안 나는데? 많아야 70일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자, 현재 시점. 이게 처음에 데이트 객체였어요. 여기에서 처음에 30일을 늘려서 다시 데이트에 세팅을 했죠. 여기서 30일 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트 객체한테 또 셋 데이트를 했죠. 그러면 계산했던 거에서 이어서 계산을 해요. 오늘 날짜, 오늘 기준으로 30일 갔다가 오늘 기준으로 100일. 이게 아니라 연산이 계속 이어지면은 계속 따라다녀요. 연산 결과가.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으면 데이트 객체를 새로 만드세요. 자, 응용입니다. 요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날짜 객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today가 담고 있는 거는 2023년 10월 16일이겠죠. 자, 요 객체의 set date를 1로 합니다. 그러면 날짜가 1일로 바뀌죠. 2023년 10월 1일이 되죠. 거기에 대한 요일을 뽑아요. 그러면 일요일이 0이고 토요일이 1이라 그랬죠. 자, 올해 10월 1일이 몇 월 며칠이었는지 봅시다. 무슨 요일이었는지 봅시다. 일요일이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값은 0이겠죠. 자, 요번 달에 월을 구해요. 그러면 10월이니까 9가 떨어지겠죠. 거기에 1을 더해요. 그럼 실제로는 10이라는 값이 세팅되겠지만 실제 의미는 11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11월 0일이래. 11월 1일 전날인 거잖아요. 그럼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을 구하고 싶으면 다음 달의 0번째 날짜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뽑히는 값은 요번 달의 마지막 날이니까 30일이 떨어지겠네요. 30일. 자, 다 됐어요. 자, 다시 예전 연습 문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빈 배열을 6개를 만들어요. 자, 각각의 배열에 7칸씩 빈 배열을 또 집어넣어요. (1부터) 시작하는 변수를 하나 준비해요. 자, 이걸 2차 배열을 반복 돌리면 이쪽이 행이 i고 바깥게 j예요. 열이 i, j니까 바깥게 행을 담당하고 안쪽게 열을 담당한다 그랬죠? i가 0일 때 아까 스타트 데이는 1월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0이잖아요. 그쵸? i가 0이고 그 다음에 j가 스타트 데이 잠깐만요. 데이 요일. 자, i가 0이고 j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i가 0일 때 j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j가 0보다 작을 일은 없죠. 그럼 일단 i가 0일 때 이 조건은 안 들어가요. 혹은 카운터가 라스트 데이보다 클 때. 얘가 라스트 데이가 30일이었어요. 1부터 시작하니까 아니죠. 그리고 조건은 다 안 맞네. 그러면은 카운터를 일단 i, j에다 넣고 1 증가.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8, 29, 30, 31까지 집어넣고 1 증가하죠? 카운터가 32가 됐을 때 이 조건 안 맞죠? 그럼 그때부터는 0, 0, 0, 0, 0, 0, 0, 0. 예전에 달력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 때는 요 변수랑 요 변수를 그냥 고정값으로 박아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날짜 처리를 배웠으니까 요 변수 두 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트 객체로 만들면은 원하는 달의 달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력 로직도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요번 달 모양의 달력이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new date라고 하면서 2023년 10일에 1로 해봅시다. 그럼 실제로 12월 1일이죠. 이래놓고 실행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올해의 12월 달 달력. 금요일부터 시작하네요. 금, 토. 맞죠? 31일까지. 이거를 이제 HTML과 버무려서 출력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은 달력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두 개 실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12번은요, 이제,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쓸모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에 넘버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 넘버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얘네가 스펠링도 똑같고 대소문적 비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하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넘버 클래스 자체는 별로 그 쓰임새가 크진 않아요. 자, 앞에서 봤었던 기능인데 parse int랑 parse float, 문자열에서 int면은 정수, float면은 실수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했었죠. 쉽게 말하면은 따옴표 벗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결과값을 직접 출력하면은 네, 똑같이 123, 123 나오는데, 만약에 문자열에 소수점이 있다. 그러면 parse int는 소수점을 버리고 parse float는 소수점을 살리죠.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type of라는 명령으로 값의 종류를 비교해 보면은 그냥 똑같이 넘버라고 하는 형태예요. 소문자 넘버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parse int나 parse float 함수는 주어진 변수를 넘버 타입으로 바꾼다. 그때 정수냐 실수냐에 대한 구별이 있긴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걸 뭐 크게 따지지는 않는다. 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넘버라는 이름의 클래스입니다. 대문자예요. 자, 생성해놓고 보면은 담고 있는 내용 자체는 그냥 숫자예요. 근데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객체에 담겨 있는 내용은 1, 2, 3이죠. 그래서 A와 실제 숫자값 1, 2, 3을 비교하면 이퀄이 두 개일 때는 내용만 비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다고 떠요. true가 뜨죠. 하지만 세 개로 보면은 변수의 종류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콘솔.log에 type of 1, 2, 3을 놓으면
A는 오브젝트, 타입 오브 1, 2, 3은 넘버. 이퀄 두 개로 비교하면 내용만 비교하기 때문에 true가 뜨지만 이퀄 세 개로 비교하면은 타입이 다르니까 거짓으로 뜬다라는 거. 근데 넘버 앞에 U가 없죠. U가 빠지면 숫자 1, 2, 3 타입 오브를 비교하면 넘버로 바뀌어요. 런 코드 같다고 뜨죠. 이퀄 3개로 비교하면. 그러니까 넘버라는 애를 U 붙여서 쓰면은 오브젝트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냥 함수로 쓰면은 넘버 타입이 만들어진다. 요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넘버 함수는 팔스이트랑 팔스플루트랑 비슷한 기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팔스 인트, 팔스 플루트가 있을 때 입력되는 값이 1, 2, 3이다. 입력되는 값이 1, 2, 3.45다 라고 할 때 1, 2, 3이 팔스 인트로 들어가면 결과는 1, 2, 3. 1, 2, 3.45가 팔스 인트로 들어가면 1, 2, 3.45. 1, 2, 3이 팔스 플로트로 들어가면은 1, 2, 3이라고 뜨긴 하지만 실제로는 1, 2, 3.0이에요. 1, 2, 3.45가 팔스 플로트로 들어가면 1, 2, 3.45. 근데 넘버는 그러니까 팔스 인트하고 팔스 플루트는 입력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자기네가 목적한 형태로 바꿔요. 근데 팔스 넘버는 1, 2, 3이 들어오면 1, 2, 3으로 바꿔주고요. 1, 2, 3.45가 들어오면 1, 2, 3.45가 들어와요. 팔스 인트는 무조건 소수점 날린다. 팔스 플루트는 무조건 소수점 붙인다. 넘버는 소수점이 없으면 그대로 소수점 없게,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 살린다. 요 두 개를 결합한 형태다라는 거죠. 넘버 함수가. 자, 그래서 1, 2, 3.45를 넘버 함수한테 던져주면은 소수점이 붙여서 살아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는 말 그대로 클래스니까 이 안에 멤버 변수나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넘버.maxvalue, 넘버.minvalue.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수가 표현 가능한 가장 큰 값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바스크립트가 표현 가능한 가장 작은 양수입니다. 알파벳 2에 플러스 308. 얘가 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308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324. 그냥 5예요. 바꿔 말하면 5.0인 거죠. 이 소수점이 왼쪽으로 324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건 0보단 크죠. 그래서 가장 작은 양수다. 자, 그러면 쭉 가다가 여기에서 값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표현 가능한 가장 큰 양수래. 근데 여기에 내가 플러스 1을 했다라고 하면 1로 가요. 자,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에 표현 가능한 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 값보다 더 큰 값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가장 작은 값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요. 이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해요. 메모리 초과란 뜻이에요. 자, number.nan 그냥 nan하고 똑같은 값입니다. nan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is nan 함수를 검사하면 true가 떠요. 이건 별로 기억 안 해도 되고요. is nan, number.is nan 이거는 그냥 is nan 함수랑 똑같아요.
is integer. 이거 쓸 일 많아요. 정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자, 앞에 거는 어쨌건 따옴표가 있으니까 정수 아니죠? false. 1, 2, 3은 정수. false float, number.false float, number.false int. 그냥 false int랑 false float랑 똑같아요. 사실 왜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능이 겹쳐서. 요 예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넘버라는 애를 함수로 쓸 때는 false float, false int를 결합한 기능이다. 그리고 new를 붙이면은 객체를 만들어낸다. 딱 요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앞에서 이미 대체제를 다 봤어요. 자, 오늘 마지막 예제 REGEX입니다.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규 표현식이 무엇인지 개념만 소개할 거고요. 정규 표현식이 무엇인지 개념만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정규 표현식을 써서 뭔가 쓸만한 기능을 만드는 거는 1개월 차의 맨 마지막 예제예요. 모듈이라는 개념까지 얹어서 봐야 돼요. 정규 표현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식이 아니라 문자열의 형식을 의미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거나, 이게 제일 커요. 아니면 특정 패턴을 만족하는지 검색하거나 혹은 치환을 해요. 자, 얘는 표현할 때 앞뒤로 슬래시를 붙여요. 따옴표가 아니라. 그럼 이 자체가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이 객체가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는데 그 메서드한테 내가 검사할 내용을 전달해요. 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줘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 정규 표현식에 부합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떠요. 몇 가지 정규 표현식을 샘플로 제시를 할 거고요. 나중에 많이 쓰이는 정규 표현식은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은 제가 나중에 따로 나중에 따로 이제 텍스트 파일로 하나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정해서 3개의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무조건 문자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이를 입력해도 따옴표 감싸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입력 값에 대해서 검사를 위한 패턴을 준비합니다. 슬래시, 꺽쇠, 대괄호, 별표, 달러, 슬래시. 슬래시는 정규 표현식을 표현하는 거니까 얘를 빼고 보면 요 의미가 모든 글자란 뜻이에요. 각각의 글자. 이 각각의 글자가 이 패턴을 만족해야 돼요. 기역에서 히읗 사이, 그리고 혹은 가에서 히 사이. 요 범주를 벗어나면은 false가 되는 거죠. 자, 요 정규 표현식 객체한테 테스트 메서드한테 유저네임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충족하면 true가 리턴 된다 그랬죠? 이거를 느낌표로 붙였어요. 그러면은 충족을 하면 true가 리턴 되는데 앞에 느낌표, 결국은 false죠. 충족 안 하면 false가 리턴 되는데 느낌표 붙었죠? 결국은 true죠. 그럼 이 if문은 조건을 충족할 때 실행돼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실행돼요?
if모는 괄호 안에 있는 게 무조건 true여야 돼. 느낌표 붙었으니까 충족하지 않을 때 실행된다고 봐야죠. 유저 네임이 이 패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요거를 벗어난 다른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 이외에 다른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패턴 1은 한글 여부를 검사하는 패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드래그하고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유저네임에 숫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름은 한글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튀어나옵니다. 숫자가 아니라 영어가 들어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글자들이 전부 이 범위를 충족해야 돼요. 근데 알파벳은 이 범위를 충족하지 않는 거죠. 자, 같은 스타일로요. 각각의 글자가 이 범위를 충족해야 돼. 요거 말고는 아무것도 허용 안 해. 그러면 숫자만 허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벳 A에서 Z, 대문자 A에서 Z, 그리고 숫자 0에서 9. 이거는 영어 숫자 조합만 허용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빠지면 오로지 영어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입력 패턴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은 또 있어요. 글자 수를 검사하면은 최대 입력 가능한 글자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예제는 실행하면 마지막 것만 나와요. 왜냐면은 제시되는 기본값들이 전부 검사 조건을 충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글자도 좀 넣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하면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다 검사 결과 뜨겠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요거는 제가 오늘 제일 간단한 형식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복잡한 식도 되게 많아요. 이메일 형식 검사라든지 핸드폰 번호 형식 검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건 자바스크립트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에 공통된 거라서 검색하면은 진짜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해서 그거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진도가 조금 더 쌓이면 이 정규 표현식들을 좀 쓸만한 것들을 모아놓은 좀 쓸만한 정규 표현식을 모아놓은 그 표를 제가 따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오늘은 정규 표현식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쓰는지 정도까지만 익히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남는 시간 요거 2개 실습하시고 실습 정리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오늘 마무리하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어요.